지금부터 홍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차는 영어로 블랙티라고 하고요. 영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홍차를 많이 마시지만은 커피에 비하면은 그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홍차는 그 차를 발효해서 만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면은 중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이나 한국에도 이 차가 전파되어서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6세기 중엽에는 포르투갈 상인들과 선교사들에서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의 원래 유래는 기원전 한 거의 3,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농사의 신으로 중국 농사의 아버지로 알려진 신농 황제가 늦은 가을 산책을 하다가 차나무 아래서 쉬면서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던 중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 끓은 물에 들어가 향긋한 냄새와 노르스름한 색에 호기심이 들어서 그 말을 마시니 향긋한 냄새와 정신을 맑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 차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차는 제사의식이나 다양한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 수나라 때는 차와 쌀, 소금, 향료 그리고 다른 약용식물과 함께 약을 만드는 데 사용하다가 당나라 때 되어서 차는 전국의 음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시절 차는 각성 효과 때문에 오랜 시간 맑은 정신으로 명상을 하고자 하는 불교의 승려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송나라 때는 찻잎을 갈아서 물에 타먹는 방법이 유행을 하다가 송나라 유산을 배격하는 유한왕조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고, 유한왕조가 끝나자 그 관습이 다시 부활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홍차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유럽에 차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셨던 차도 역시 중국 사람들이 마셨던 녹차 계열의 차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는 학명이 까멜리아 시넨시스, 이 시넨시스는 원래 그 중국을 의미하거든요.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효 정도에 따라서 중국의 차의 종류가 다르게 불려지는데, 발효를 전혀 하지 않은 덮금만 한 것을 우리가 녹차, 그린차, 그 다음에 약간 발효한 것이 백차, 그 다음에 황차, 조금 더 많이 발효된 것이 반발효차가 이제 울롱차가 되겠고요. 좀 더 발효한 것이 블랙차, 그 다음에 이 블랙차가 이제 홍차죠. 우리가 얘기하는 홍차고, 여기서 더 발효된 것이 흑차, 다크티가 되겠습니다. 녹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녹차는 보통 이제 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3월, 4월에 찻잎을 따서 가공을 하는데, 처음 수확한 찻잎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작, 우전 이런 표현을 쓰죠. 가장 맛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떫은 맛이 가장 적고 아미노산이 많아가지고 약간 맛난 맛이 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녹차를 생산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항저우성의 용정, 병라춘에서 생산한 차가 가장 고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차의 70%는 녹차로서 비발효차, 다시 말하면 홍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차인데, 이 백차는 약간 발효가 된 차죠. 흰 솜털이 있는 어린잎이나 싹을 따서 공기 중에서 약하게 발효를 시키다 수분 함량이 30 내지 40% 정도 되면은 열풍 건조를 시켜서 완성을 합니다.
백자 중에서 백호, 은칭과 백무단이 유명합니다. 미생물 발효가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녹차보다는 더 높은 함량의 플라보노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플라보노이드는 기능성 성분이고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식물체 속에 들어있는 기능성 성분이 뭐냐 그러면은 보통 플라보노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플라보노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로스틴, 캄페롤, 루테올린 등등이 다 그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에 속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효과나 항균 작용 같은 건강 기능성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그 식품으로서도 사용하지만은 화장품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차인데요. 황차는 중국 한방에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 치료제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플라보노이드 같은 폴리페놀, 아미노산이 발효에서 풍부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생잎을 뜨거운 솥에서 덕습니다. 덕는다는 것은 이제 그 약간 데친다. 데친다는 것은 이제 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물을 넣어서 그 가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생잎을 솥에다 넣고서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서 약간의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덕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효소의 활성을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잎을 쌓아두면서 2차 발효와 산화를 진행시키면은 황차가 되는데, 유명한 황차 원호수는 군산, 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롱차인데 청차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마시고, 또 우리가 그 중국집에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마시는 차가 이제 울롱차가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중국차라고 볼 수가 있고, 제조법과 발효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울롱차가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우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자란 찻잎으로 만든 다홍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차라고 불리는 이유는 제조 직후에 잎이 청색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찻잎을 햇빛에 쬐어서 시들게 한 후 큰 바구니에 넣고 흔듭니다. 이때 찻잎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서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주로 찻잎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솥에 넣고서 이제 덕근 과정을 거쳐서 발효를 멈추게 되고 완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네, 홍차는 그 중국에서 레드티라고 불리고, 발효를 한 80 내지 100% 진행이 되면서 산화가 많이 돼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생잎을 40%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덕근 과정을 거치고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역시 그 후젠성 우이산 동목천에서 이 홍차가 처음에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발효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다크티, 흑차라고 부르는데, 이 일반적으로 유년 및 성형을 거친 후에 후운증을 통해서 찻잎에 남아있는 효소의 작용이나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데, 흑차는 이 과정을 거친 후 2차 발효로 숙성을 해서 수년간 놔두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곰팡이라든지 미생물들이 성장을 하면서 독특한 향과 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이 흑차가 우리가 보이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이차가 유명한 그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럽에 이 홍차가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선교사나 상인들이 일본과 중국에 진출하면서 차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 치아라고 하는 약용식물을 우리는 뜨거운 음료로 처음에 알려졌었습니다.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경험한 다도는 유럽인들에게 마음과 문화, 예의 등 고귀한 세계로 여겨졌고 그 내용이 유럽에 전파되고 과장되면서 유럽인들이 차와 부를 찾아 아시아로 진출하는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17세기 들어서면서 뛰어난 항해술을 보유한 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은 동양의 귀중한 향신료를 찾아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착했고 말레이 반도를 지나 일본과 중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1557년 마카오에 교역기지를 설치했고 최초로 일본까지도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향신료나 특산물에 관심이 있었지 차에는 애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910년에 네덜란드는 일본에서 차를 구입해 자국령이던 자바에 반탐으로 옮겨 다시 해익으로 옮겨 귀족이나 부유층에 인기 있는 기품이 되게 됩니다. 일본의 차와 닭이를 보유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의 상징이 되어 손님을 대접할 때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방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에다가 당시 고가인 설탕과 또 사프란을 넣는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기도 했고 뜨거운 차를 찻잔 받침에 조금씩 따라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시는 방법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국력이 세력이 되고 네덜란드가 이제 상대적으로 세력을 얻으면서 유럽에 차 보급하는데 네덜란드가 더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바의 바타비아, 자카르타의 동인도 회사를 네덜란드가 만들고 여기에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1650년에는 프랑스와 발트 연안 국가에 차를 판매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1690년에 자바에 다원을 열어 유럽에 수월하게 차를 보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그 인도네시아를 300년 이상 통치를 식민지로 통치를 하게 되죠.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인도에 세우고 인도의 향신료와 특산품에 관심이 많던 영국은 드디어 1644년 중국과 직무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국 왕 찰스 2세가 포르투갈 공주 캐서린 브라간자와 결혼하면서 브라간자가 지참금으로 가져온 차와 설탕 그리고 인도 문바이 왕실과 귀족층의 차를 전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영국에는 네덜란드보다 반세기 늦게 차가 보급되어서 1657년 런던의 커피하우스인 게러웨이에서 네덜란드에 들어온 차를 판매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669년에 마카오의 동인도에서 상관을 설치하고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게 되고 네덜란드를 통한 차 수입이 직수입으로 전환이 됩니다. 유럽인들이 처음 수입한 차는 중국인들이 주로 마셨던 녹차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국인들은 중국이 별로 선호하지 않던 홍차를 녹차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영국인들은 녹차와 홍차는 다른 나뭇잎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기질이 많아 경도가 높은 영국에서 나는 그 수돗물 음용수로 차를 우릴 경우 색이 진하고 맛과 향은 매우 약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초록색은 이상한 먹지 못할 색깔로 여겨졌습니다. 이 발효차는 탄닌 함량이 많아서 중국의 물로 우리면 떫은 맛이 나지만은 영국에는 이제 그 물이 경수기 때문에 무기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면은 적당히 순하고 좋은 맛이 나고 차의 색깔도 이 홍차 색깔이 나게 되었습니다.
보이차는 우이산의 영어 발음이며 정산소종이라고 하는 보이차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들어진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를 수출하여 배로 운반하는 과정에 습기와 비해진 차는 부패하거나 다시 발효가 일어나게 되는데 귀중한 물건을 폐기할 위험에 접한 상인들이 그 찻잎을 다시 말려서 상품으로 팔았는데 우연히 그 차의 풍미가 장명이 나고 당시 영국의 경수로 추출된 차가 영국인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명한 차가 된 거죠. 바위산에서 자생하는 찻잎을 따서 생산한 정산소종이라고 하는 이 차는 소량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의 차 상인과 영국의 동인도에서는 불법으로 다른 산에서 재배한 찻잎으로 우이산 홍차를 만들어 우이산 정산소종 홍차 즉 보이차를 만들어 팔며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영국인들은 정산소종을 랍상소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차는 수출용으로 건조시킨 찻잎에다가 다시 습기를 가하여 연기를 쏘이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산소종은 거의 없고 강한 향을 내는 랍상소종이 영국에서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섬세한 향기를 내는 정산소종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몇 개월을 거쳐 배로 영국으로 운송되었을 때는 향기도 떨어지고 품질도 많이 저하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이산의 차를 최고로 여겼던 영국 소비자들을 중국 차 생산자와 영국 상인들이 함께 거짓으로 속여 만든 것이 현재까지 가장 고급으로 여기는 그 홍차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홍차를 지극히 사랑하는데요. 18세기 영국에서 부의 상징이자 차 매너가 교양의 교양 정도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가품인 차를 캐디박스, 요 밑에 보이는 캐디박스 같은데 보관하고 밀폐해서 보관하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열쇠로 박스를 열고 찻잎을 꺼내서 차를 우려서 제공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788년경에 연간 차 수입이 100만 파운드를 넘자 차 가격이 술값보다 더 저렴해지면서 경제적 계급적 반대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이제 없어졌고요. 홍차가 건강에도 좋다는 이론도 생기면서 건강과 건전한 가정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음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차 중에서 이 트와이닝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됐는데 이 트와이닝은 사람 이름입니다. 영글랜드 서부 글래스터에서 1675년도에 태어났고요. 1701년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1706년에 톰의 커피하우스를 열게 됩니다. 최상급 차와 커피만을 취급한 그의 철학 때문에 귀족층과 상류층 고객들이 많이 찾아줬고 1742년과 1758년 사이에는 고객이 14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트와이닝이 죽고 그의 아들 다니엘이 커피하우스를 이어가면서 계속 번창을 했고요. 차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영국 정부는 차에 대해서 세금을 해마다 인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차가 유통되거나 폐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가짜 홍차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1784년에 그 3대 리처드 트와이닝이 차의 세금 수입을 늘리고 밀수품과 모조품의 차를 없애기 위해서 세금을 낮출 것을 권해서 차의 수요를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1818년에는 4대째 리처드 2세가 경영권을 승계하고 빅토리아 왕이 즉위한 1837년 왕실의 차 납품권을 독점받게 됩니다. 또 아편전쟁에 의해서 차 무역이 자유화가 되고 수에즈운하 개통, 인도와 실론에서 차 재배 성공 등으로 인해서 영국으로의 차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서 일반 서민에게도 널리 차는 이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이 트와이닝과의 그 사진입니다. 1대 그 토마스 트와이닝, 2대 리처드 트와이닝이 되겠습니다.
차 수요의 증가로 식민지 중에서 인도, 자바, 실론 등에서 차 재배가 시도가 됐고, 인도 아산과 버마 동부에 자생하는 차나무를 재배해서 다원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대한 동경과 중국 원산지에 대한 집착으로 중국의 후젠성에서 구한 차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각과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인도의 다즐링 지방에서만 차나무 재배를 성공하여 다원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를 생산한 것이 바로 영국의 그 유명한 최고급 홍차인 다즐링 홍차가 되겠습니다. 인도의 아쌈 지역에서 차 재배에 성공한 영국인들은 현재의 스리랑카 실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커피를 생산했지만은 1865년 커피나무 전염병으로 커피나무가 전멸했고, 이에 앞서 1839년부터 차나무의 재배가 실론섬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실론섬에 다윈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제다에도 성공하여 질 좋은 홍차를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80년대에는 런던에 중국산 홍차와 아쌈 홍차 그리고 실론 홍차가 거래되게 되었습니다. 차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제 보스턴 티 파티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게 이제 미국 독립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신대륙 미국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뉴 암스테르담, 지금의 이제 뉴욕이 되겠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이 이 뉴 암스테르담, 뉴욕을 1664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빼앗아서 도시 이름을 뉴욕으로 바꾸었는데, 이때부터 홍차는 미국 상류사회 음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차 마시기는 널리 유행이 되었으며, 다양한 이 다기도 대량 수입이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직수입하는 차도 매우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차 상인들은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차를 밀수입을 했고, 미국은 차의 대량 소비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773년 동인도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영국 의회가 차 조례를 제정해 동인도 회사 독점권과 관세를 없앰으로써 네덜란드로부터 밀수하는 차보다 가격이 싼 차를 수입하게 되어 미국의 차 밀수업자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1713년 12월 차 상인들을 중심으로 보스턴항에 입학한 동인도 회사의 배에 선적된 차 342상자, 약 1만 5천 파운드 정도 되는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보스턴 티 파티가 되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이를 계기로 식민지 미국을 더욱 압박해오게 되고 보스턴에 군대를 주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 미국은 1775년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1776년도에 7월 4일 미국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 후 미국은 영국의 압정과 속박의 상징인 홍차 대신 커피를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 미국의 독립전쟁뿐만 아니고 중국과 영국 사이에 이제 아편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18세기 영국인에게 차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중국에서 차를 들여오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는데, 차 수입으로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 다시 말하면 영국은 계속해서 차를 수입하기 때문에 돈을 중국에다가 많이 이제 퍼부어주게 되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중국으로, 그 당시에는 청나라죠. 청나라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청나라의 은이 이제 막대하게 유출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아편을 팔아가지고 은을 뺏어간 거죠. 1839년 광주에서 우리나라 광주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광주에서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몰수 소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1840년에 결국 청나라하고 영국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중국이 청나라가 지는 바람에 1842년에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 조약으로 인해서 그 홍콩이 영국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차와 관련된 아편 전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홍차하면은 립턴 티를 연상을 하게 되는데 홍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립턴 185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운영하는 식료품점에서 뛰어난 상수를 발휘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계고 이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상술이 뛰어났느냐면 계란이 작아 보이지 않도록 손이 작은 엄마가 계란을 팔도록 상대적으로 계란이 이제 커 보이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상술이 뛰어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문구점 셔츠 공장에서 일하다가 13살에 전기선에 급사가 됩니다. 15살이 되던 해 돈을 모아서 뉴욕행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미국 남부 담배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3년 후에 뉴욕으로 돌아와 뉴욕 백화점 식품점에서 일하며 모은 돈 500달러를 가지고 고향인 영국 글래스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글래스고에서 자신의 가게를 오픈하고 10년 후에 점포 20개를 가진 종업원 800명을 거느린 회사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홍차를 저울에 달아 팔았는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홍차를 미리 1파운드, 반 파운드, 4분의 1파운드로 나누어서 포장해가지고 손님들에게 즉시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차를 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직접 구매를 시도하기도 하고 박리담회로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홍차 판매가 립턴을 본격적인 홍차의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맛있는 차를 우리기 위해 물의 성질에 맞는 차를 제조하기 위한 브랜드 방법을 도입을 해서 포장해 팔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향토를 자극해 판매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립턴의 부모는 상품은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라는 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1890년 여름 실론에 다원을 구매해서 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콜롬보의 홍차를 브랜딩하고 포장하는 공장을 세우고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선명한 노란색 바탕에 빨간 립턴 로고 이런 거죠. 표시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티백과 아이스티가 그 발명이 되는데요. 미국의 차 수입상은 견본 차를 주석캔에 넣어서 소매상에게 보냈는데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석캔 대신에 비단 주머니에 차를 포장해 소매상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소매상에는 이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차와 비단 주머니를 따로 주문해서 차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 판매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티백은 급속도로 발전해서 기계화에 이르렀고요. 미국에서 티백이 제품화되어 보급된 것은 1920년대입니다. 이 홍차는 영국에서조차 점차로 이제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영국의 그 핵심 티인
홍차가 이 스코틀랜드라든지 북부 아일랜드, 웨일즈 지방, 뭐 잉글랜드 지방 이런 데서 이 300년 이상 동안 위세를 떨쳐왔는데 유로모니터에 의하면은 그 최근에 블랙티의 그 매출 규모가 미국과 러시아나 영국에서 적어도 10% 이상 감소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도 이 홍차 판매량이 영국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파키스탄과 이 미국에 뒤이어서 이 러시아가 제3의 수입국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커피를 더 좋아하게 되고 티는 더 이상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그 매력적 있는 음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차의 글로벌 마켓 추이를 보면은 국제 차 시장 규모는 매년 5 내지 8%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 약 7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474억 불 정도 되었다고 가정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차 수입 중 95% 대부분이 이제 홍차 원료 또는 완제품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글로벌 티 마켓은 대략 한 72조 정도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린티가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티, 홍차죠. 울롱티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허브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차 소비 성향인데요. 보다시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블랙티고요, 홍차고, 그 다음이 그린티, 녹차고, 그 다음에 이제 허브티, 울롱티는 이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찻잎을 가지고서 건조를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백차가 되겠고요.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덕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fan fried and steamed 과정을 거치고, 덕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위더드는 이제 위조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시들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리고 이제 그 여기 fan fried steamed가 이제 그 덕금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시키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녹차고요. 마차라는 게 있습니다. 마차는 이 따기 전에 한 20일 정도를 그늘지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스팀 처리를 하고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갈아가지고 그 말차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울롱티는 위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약간 상처를 내고 롤링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산화를 시킨 다음에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홍차 같은 경우는 그 위조 과정을 거치고 롤링 과정을 거치고 완전 산화를 시킨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또 푸어차 같은 경우는 위조 과정, 그
그 다음에 열처리 공정, 롤링 공정, 건조 공정, 그 다음에 다시 발효 공정, 이런 거청을 거쳐서 부어차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차 제조 방법을 살펴보면은 먼저 찻잎을 채취하고 유념을 하고 롤링 과정을 거치고요. 이 찻잎을 건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찻잎을 소팅하고요, 선별을 하고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프리미엄급 홍차를 만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도 북부의 아쌈 지역, 그 다음에 실론, 지금의 이제 스리랑카죠. 그 다음에 다즐링, 이 다즐링은 이 실론에 있는 지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난성에서 생산되는 운난차, 그다음에 얼 그레이, 영국 수상이었던 찰스 그레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차고요. 다즐링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차인데 다즐링 지방에서 나는 찻잎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얼 그레이는 여러 종류의 찻잎과 베르가못 열매의 껍질에서 얻은 오일을 혼합해서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잉글리시 브레이크퍼스트, 이것은 이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에 살던 영국인들이 블렌드 티를 만들어 마신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블렌드 티를 만들기 위해서 아쌈, 실론, 케냐 홍차를 사용해서 쓴맛이 강하고 바디감이 좋아서 오일을 넣으면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고 아침에 마시기에 적답하다. 그래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리시 브렉퍼스트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와 비슷하지만 아쌈과 실론 홍차를 브랜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유와 잘 어울리고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뜨거운 차를 아침에 마시면 좋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기문차, 레이디 그레이, 랍쌍소종, 마살라차 등등이 있습니다. 홍차의 건강 기능성은 커피와 비슷하게 암, 또 심혈관 질환, 당뇨, 신경통, 파킨슨병 위험을 낮추고, 그다음에 대장균총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치아 건강 개선,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요 성분들은 역시 폴리페놀류가 나타내는 이제 항산화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홍차 섭취 부작용으로서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이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차 제조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홍차를 우리에게 필요한 닭이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차를 우리는 방법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라별 홍차를 즐기는 방법이 이제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역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린 홍차에 아무것도 넣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마시고요. 대만은 이제 버블티를 만드는 특이한 방법으로 차를 마십니다. 버블티는 이제 홍차에 우유와 카사바의 타피오카 동말로 만든 쫄깃한 젤리볼을 넣은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저 홍차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찻잎을 이용해 가지고 백차, 녹차, 맛차, 울롱차, 홍차, 보이차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백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의 발효가 미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위주로 해가지고 약간 찻잎을 시들게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어요. 그것을 거쳐서 건조해가지고 이런 백차가 만들어지고요.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조 과정을 거쳐서 덕검 공정을 거칩니다. 이 덕검이라는 것은 그 팬 프라이라고도 하는데 넓은 이 팬에 열을 가해 가지고 직접 그 녹차를 넣어 가지고 가열을 처리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효소가 이제 불활성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독특한 그 녹차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조해 가지고 제품화를 합니다. 말차라고도 하고 마차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찻잎을 수확하기 전에 한 21일 한 3주 전부터 그늘막을 해가지고 햇빛을 차단을 한 다음에 수확을 해서 스팀 처리를 해서 찌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줄기를 제거해서 마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초록색의 분말 말차가 됩니다. 그다음에 울롱차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윌팅 시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유념이라 해가지고 그 찻잎을 이게 비비는 과정 또는 롤링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효소를 약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약간 산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다음에 이제 열 처리 방법을 통해 가지고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로스팅을 하게 돼서 이런 차가 됩니다. 홍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울롱차와 마찬가지로 윌팅 과정을 거치고 유념 과정을 거치고 완전히 산화시켜서 건조를 해서 만드는 차가 되겠고요. 보이차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윌팅 과정, 그 찻잎을 약간 좀 시들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열 처리를 거치고 롤링 약간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건조시키고 발효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2차 발효를 해서 이와 같은 차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도 뭐 그 차 제조 과정을 다시 다른 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포스트 퍼멘티드 티, 또 뭐 그린티, 황차, 백차, 울롱차, 그 흑차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롤링 공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유념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여기 윌팅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윌팅이 바로 그 위조 공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시들게 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죠. 세계 유명 홍차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은 그 인도 북부의 아쌈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아쌈 홍차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홍차로 잘 알려져 있고 그 맛이 무거운 바디감과 함께 매우 강하고 쓴맛이 있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높고 우유를 넣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론 티가 있는데요. 실론은 스리랑카의 옛 나라명입니다. 실론 티는 가볍게 매운맛과 신맛을 내고 풍부한 향을 나기 때문에 마시기 수월해서 아이스티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즐링 티라는 것이 있는데 다즐링은 가벼워서 기분 전환에 좋은 차이고 독특한 금빛 호박색의 신맛, 꽃향, 과일향, 허브향 섞인 묘한 맛을 내서 아침에 마시기보다 오후에 더 적합한 차이며 우유와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차의 챔피언이라고 불립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운난차, 얼그레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아이리시 브렉퍼스트 등등 차 종류가 굉장히 많죠. 기문차, 레디 그레이, 랍상 소종, 마살라차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차의 건강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차도 커피와 마찬가지로 그 녹차 비슷하게 이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그 폴리페놀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항산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항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고혈압, 또 항당뇨, 신경통이나 파킨슨병 이런데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LDL 콜레스테롤 낮추고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신집중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이제 대장균종을 개선해서 장 건강 또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차의 부작용으로서는 이 홍차에는 마그네슘과 망간 같은 필수 영양소이긴 하지만은 무기질 함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과량 마시게 되면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미만으로 우리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홍차를 재배할 때 많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약 오염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또 홍차를 이제 발효하게 되면 탄닌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탄닌은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을 흡수를 저해를 합니다. 그래서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차를 마실 때 철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마시거나 여러 잔을 마실 때는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커피보다는 적지만은 카페인을 함유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기호식품 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 홍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